한국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큰일 날 수 있으니 한국은 각오해야 한다. 아직 한국에서는 관련된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는 않으나 일본 언론들은 우익 편향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의 제2의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 관련한 긴급 보도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달 10일부터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후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대하다면서 작년 수출 규제 이후 더욱 그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현직 총리인 스가 요시히데는 이와 관련해 일본 내각의 관방장관에 있을 때부터 한국을 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으니 한국이 빨리 움직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 매각을 둘러싸고 한국의 지방법원이 11월 10일 이후에 매각 명령을 내릴 것인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전망으로 보인다며 관련 상황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은 일단 이 문제를 최대한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무성 국장도 한국에 급파했습니다. 29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날 만나서 강제징용 관련한 주요한 상담을 2시간가량 가졌습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원한 것 같이 보이나 사실상 시게키 외무성은 강제징용 판결 후 자산 매각을 막으러 온 것입니다. 일본 측은 징용 판결 배상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는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 말과 판박이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일본은 또한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양국 관계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한국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담을 가진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전보다 다급하게 문제 해결을 종용하며 아베 총리 때와는 달리 스가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가 더욱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현재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해결 못한 강제징용 판결과 자산 매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본인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연내에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면서 일종의 경고를 한 점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정말 중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나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강제징용 문제만 끝내라고 한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담 후 일본 부장관의 이상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는 양국 외무국장이 만났지만 이것은 일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원해서 만나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전화회담에서 실무 차원의 소통을 하기로 협의해서 만난 것이지만 그 전화회담은 문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졌으며 일본 측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양 정상의 회담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24일에도 전화회담은 한국 요청이었지 일본이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소식통은 정상 간의 전화회담과 국장급 협의 형식을 연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교 결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자 한국은 가장 먼저 전화해서 스가 총리와의 전화회담을 신청했는데 일본은 바로 응하지 않았고 뒤에서 8번째로 한국을 배정했다며 가장 먼저 통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을 푸대접했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과 작은 문제에서조차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본 기업의 자산을 한국이 강제로 매각하면 일본은 그에 따라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벌써 보복 카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들이 다소 예전과는 다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의 송금 중지나 한일 스와프 금지 등 금융 제재를 통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해야 하며 한국의 유학생 비자 문제 등 한국이 두려워할 만한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된 문제인데 이제는 일본이 다른 차원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일본이 표면적으로 한국에 보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직접적인 보복을 언급하는 것은 불매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각종 외교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방해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조치를 바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당장 한국의 WTO 총장 선거 국면에서 일본은 한국의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은 미국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물밑에서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본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트위터에 스가 총리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느닷없이 보내면서 그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본래 일본 내각이 주장하는 것은 반중적인 색채가 강한데 나이지리아 후보가 중국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총리 리더십을 칭찬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일본의 도움이 적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의 물밑 작전에 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의 수출 규제와 같은 조치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방해하며 보복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죠. 또한 국제 무대에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따돌리며 연합체에서 한국을 제외해버리는 방법도 나옵니다. 일본 당국은 세계 최고 반도체 제조국인 한국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심의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새 체제를 제안해 이르면 내년 중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지난 G7 연합체에서 한국을 빼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바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미국은 아르테미스 달 탐사 연합체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이므로 일정 기술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국도 이에 신청을 했지만 일본이 들어있는 이 달 탐사 연합체에 합류를 실패했다고 나왔습니다. 한국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님이 분명한 것은 한국의 위성 기술을 전수받은 아랍에미리트는 합류했으나 한국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미국과 사전에 이에 대해 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는 직접적인 한국의 피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할 기회가 사라졌으며 이와 같이 국제 무대에서 일본이 사전에 한국을 차단하는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당국은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국과 복잡한 대결을 시작한 셈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 무대의 수장 선거에서 WTO뿐만 아니라 WHO에서도 방해를 예상합니다. 한국의 K방역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질병청장인 정은경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한국은 WTO 총장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방해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수출 규제 같은 1대1 제재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각 국가와 연합해서 한국을 곤란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이슈에서도 일본 당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일본 전역이 총동원되어 반대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독일 소녀상 철거 문제가 판세를 뒤엎고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면이 나오는 상황이 되자 일본 정부는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와 교류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까지 로비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독일 미테구와 우호도시 결연을 하는 일본 도쿄도 신주쿠구 스미요시 구청장은 두 도시의 우호를 위해 유익한 결론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21일 미테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스미요시 구청장은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나 미테구와의 교류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신주쿠 주민으로부터 소녀상 설치로 인해 일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투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한 발송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본 외무성은 전날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의 각 지방단체제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움직이며 한국을 압박함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기 바로 몇 시간 전 세계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리겠다는 트럼프. 대신 2,3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인프라 투자에 쏟아부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며 중국의 압박을 지속하고 이민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중국 등과의 군사력 경쟁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올리고 오바마 케어를 살짝 손만 보고 적극 활용,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트럼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담보되어야만 그제서야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성향이 다른 두 후보
후보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거 열기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폭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거 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선거일 지났는데도 투표용지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날 밤이라도 우리 변호사들과 협의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코로나 3차 팬데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50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코로나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다 보니 이례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집으로 수령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제도인데 투표 당일에 주소지에 있어도 우편 투표가 가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미국 유권자 77%인 1억 8천만 명 이상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트럼프는 전 국민이 우편 투표로 2020년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다. 라며 우편 투표는 조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현재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화요일 밤에 미리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 당일 밤 선거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게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들과 상의할 것이다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장 투표 개표 결과 트럼프가 미세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도 좀 더 늦은 시간에 개표될 우편 투표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에서 져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해도 합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4년 더 백악관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미국 최대 규모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우편 투표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놓고 수많은 소송이 전개됐다. 이 때문에 주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워싱턴에 머물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 유권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133년이나 된 선거 인계수법 Electoral College Act 때문인데요. 1887년 제정된 선거 인계수법은 대선일로부터 41일 내에 각 주가 선거인단 명단을 미국 의회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올해는 12월 14일까지 각 주는 워싱턴에 이 선거인단 명단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표가 시작되고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용지의 합법성 및 개표 절차를 놓고 줄소송이 진행되면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지 못하는 주가 속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뉴욕주 경선 결과는 주 선관위가 우편투표 집계 지연으로 8월 초에 나왔습니다. 수만 장의 우편투표 결과가 무효 처리됐고 또 다른 수만 장의 기표용지에 우체국 소인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협의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WTO 회원국들의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를 WTO 사무총장 자리에 앉히려 할 경우 WTO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심할 경우 미국이 WTO를 아예 탈퇴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WTO를 공식 탈퇴할 수도 있다. WTO 사무총장을 결정짓는 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뜻대로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은 출자 지분으로 WTO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기호 국제법 통상 전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다자주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적임자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면 유럽이나 중국도 미국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전제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WTO 사무총장 후보 간 무승부 상황이 나와 유명희 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가 3년씩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WTO 사무총장 결선에서 미국과 유럽은 무어 후보를 지지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과 개도국들은 수파 차이 후보를 밀면서 극한 대립이 벌어졌고 결국 두 후보 모두 3년씩 번갈아 가면서 WTO 사무총장을 맡기로 타협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충돌로 5G 통신장비 분야 세계 4위인 삼성이 이 분야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커다란 기회를 가지게 됐다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 1위 통신사이자 세계 1위인 버라이즌과 8조 원에 육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미국 3대 통신사인 스프린트에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니 이번에는 미국 1위 통신사마저 삼성을 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미중 대립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타격을 주면서 한국과 같은 국가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한국처럼 IT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가 승자가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제압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 국가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 라며 한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과 G7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베팅 거래소인 영국의 베트페어 익스체인지는 현재 미국 대선 승자를 알아맞히는 종목에 2억 7,100만 파운드, 하나로 4천억 원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모인 1억 9,900만 파운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베트페어에 따르면 한 도박사는 바이든 후보의 14억 6,500만 원을 베팅했는데 만약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이 도박사는 22억 5,600만 원을 챙기게 됩니다. 베트페어는 바이든의 승률을 66%, 트럼프의 승률은 35%로 계산했습니다. 바이든이 2배 가까이 유리해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베트페어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승률은 80%,